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1년에 1억 버는 엄마, 반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메인 행사 때는 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라는 큰 무대에서 한 400분 정도 모시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 무대보다 오늘 이 무대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처럼 요 앞에서만 앉아서 정말 집 다음으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곳이 여긴데, 지금 한 4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강사분들이 서셨던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행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기 행복재테크에서 열심히 한 3년, 4년? 그 정도 그냥 꾸준히만 하시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행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제가 투자했던 노하우들 많이 풀어드리려고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반달이란 닉네임을 쓰고 있고, 졸업, 입사, 결혼, 출산,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가고, 또 아기 낳고, 아기 둘 낳고, 뭐 휴직하고, 그 다음에 아기 육아하느라고 또 퇴사까지 하고, 그런 그냥 과정을 거쳐 왔어요. 요새 그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 되게 유행이잖아요. 다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되게 전형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딱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어저께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 잊고 있었던 그 육아 기간의 그런 막막함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약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담하러 가서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만 이렇게 힘드냐.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출구를 찾아서 또 새로운 커리어를 잘 만드는데 나만 이렇게 못 찾고 낙오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또한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행복재테크가 저의 출구였어요. 그리고 2015년경에 행크를 만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한 17건 정도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5년 행크를 만났을 때 저희 둘째가 2살, 그 다음에 첫째가 5살,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많이 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엄마의 그게 필요합니다. 맨날 12시에 끝나서 오고 막 교문 앞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다. 이것이 경매의 가장 큰 좋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래서 누구든지 뭐 아이를 키우시던 뭐 다른 뭐 직장이든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일상에 얽매여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해서 1년에 1억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제가 행크스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오늘 아파트 투자로 시세 차익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상가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지난 투자 과정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포인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아파트인데요.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사실 정보가 없어서 투자 못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로서 기본적인 일상이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한 10시부터 4시 딱 그 사이에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였어요. 시간적인 에너지, 또 체력적인 에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치더라고요. 이게 행복하자고 하는 투자인데 아이들한테 막 짜증내게 되고 신랑한테 잔소리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쉬운 투자가 뭘까? 차익을 내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뭐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아파트가 덜 수고로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더라도 한 번 투자할 때 수익이 크길 원했어요. 그래야지 덜 수고로우니까. 그래서 한 번 할 때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항상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수업 들을 때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3가지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 투자에 달하거나 제가 다 이걸로만 통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초보에서 한 중수, 고수로 가면서 한 개씩 방법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온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 소개할 만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하고 가져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아파트를 보실 때 소형 아파트를 많이 보시나요? 중형, 대형 아파트를 많이 보시나요? 주로 소형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드는 돈이 적고 또 금방금방 이렇게 팔리고 하니까. 저도 또한 그랬는데 약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소형이 다 오르고 나면은 중형이 오르지 않을까? 또 중형이 다 오르면 대형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더라고요. 한 아파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22평 소형, 그다음에 31평 중형, 43평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먼저 22평하고 31평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해요. 2015년 1월이죠. 여기 서울 성동구, 그 마용성 중에 성동구에 22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2억? 2억, 조금 더. 3억. 조금만 더. 그렇죠. 3억 8천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싸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나마 이 가격도요, 그 전에 한 적어도 4년 정도는 꼼짝없이 계속 유지되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여기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신혼집 다음 집으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 타이밍이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조금 지나서 내 집이 어떻지?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봤더니 한 4개월 만에 한 5천만 원이 팍 뛰어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것이. 뭐지? 31평은 어떨까? 봤는데 31평은 20평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지고요. 둘 사이의 갭이 한 7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실거주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30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 돈에서 7천만 원 더 하는 건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던 전세금 빼가지고 3천만 원만 더하면 30평대에 쾌적한 그걸 집을 가질 수 있어. 그것도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요때 여기서 제일 좋은 동에 제일 좋은 층을 골라가지고 4억 7,500만 원에 이 집을 샀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해본 이제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한 6개월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20평대는 요만큼이죠. 그때는 요만큼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던 반면에 그거 오른 고스란히 그대로 30평대가 쭉 가더라고요. 그 차등을 두고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여기 31평 다음에 몇 평형이 또 있었죠. 43평형. 요때 아까 2015년 1월이었으니까 한 2년 조금 더 지난 시점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30평대는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있었는데 40평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과 한 4달 사이에도 31평대는 그 오른 피로감을 또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는 그 동안에 하나도 오르지 않았던 43평대는 이렇게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지금 몇 달이죠? 4개월 만에
한 1억 2천 정도가 팍 올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때 43평을 샀더라면은 괜찮았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뭐 소형만이 옳고 중형만이 옳고 뭐 어떤 지역은 중형만 먹혀 대형만 먹혀 이런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딱 사면은 오히려 돈을 덜 들이고도 더 큰 평형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예전에 저처럼 그 실거주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이렇게 갭이 좁혀진 평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파트 가치 투자로 1억 벌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좋은 지역에 가가지고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이 가치가 시세로 딱 반영돼 나올 때까지. 근데 제가 가치 투자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문제는 돈이 많이 묶이더라고요. 어디가 좋은지는 다 아는데 내 돈이 너무 많이 묶이고, 아, 나는 상가도 하고 막 경매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묶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매를 가치 투자에 접목을 시키면 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지역에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들여서 파악하고 있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역의 변화는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제가 막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크의 그 회원분들이 매일매일 올려주시거든요. 뉴스 한 10개, 20개 정도. 그것만 꼭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요새 단톡방 같은 데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아침에 띄워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블로그에도 막 정리해 주시는 분들 있고, 그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입주 물량은 굉장히 필수인데, 이런 부동산 지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시세 동향 같은 경우는 그 KB부동산 이거 시계열표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KB부동산 리브온이라는 데 가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다,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은 어디다, 이거를 매매가 전세가를 다 얘기해줘요. 되게 간단해. 한 요만큼만 딱 나와요. 근데 요거라도 이렇게 눈에 익혀 놓다 보면은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 갑자기 귀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게 된 지역이 대전이었어요. 대전 아시죠? 핫하죠. 너무 핫하죠. 엊그저께 그 조정 지역을 지정을 한다는 만나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타이밍은 작년 여름경에 대전 지역을 알고, 그때 한 애들이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딱 휴가를 운 좋게 내가지고 애들을 친정에 보내고 가가지고 이제 훑었죠. 이렇게 임장도 하고 전화 임장 먼저 하고 가서 부동산 찾아보고 하니까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도 그 전전해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우리가 아는 뭐 둔산동 그런 데는 전세 맞추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경매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핫한 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는 지역이면 투자금 조금 묶어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둔산동 뭐 이런 핫한 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물건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경매 물건을 찾는 거는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첫 번째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클로버 아파트 나오잖아요. 낙찰을 못 받아요. 저희가 원하는 수익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외진 서구나 유성구에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한 1년 정도 낙찰됐던 사례를 그냥 엑셀로만 쭉 만든 거예요. 그냥 따로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입찰자가 몇 명이었지, 그리고 얼마의 낙찰이 돼서 그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정도면 낙찰이 될까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살짝 보이더라고요. 제가 입찰하려고 했던 당시 나와 있던 물건은 유성구에 있는 40평대 대형 아파트였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꼽아봤더니 여기 48평, 얘는 약간 예외적인 거니까 뺐고요.
한 84%, 85% 정도를 쓰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쓰면은 얼마나 남을까? 그거를 보는 단계는 이제 투자금이 얼마나 박힐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여기 전세 실거래가예요.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보시면 연초에 3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6개월 만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막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려던 그 시점에는 전세 물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럼 뭐죠? 제가 낙찰 받아서 최소한 3억 7천의 전세를 내놓을 수 있겠다. 잘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었던 아파트인데 한 3억 8천6백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떡을 사 먹었죠? 받았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경매로 사서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에 산 거예요. 실제 매물은 4억 5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물건도 많지 않고. 근데 경매를 무려 한 살 때부터 6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 이게 일단 경매에 정말 좋은 점이죠. 그 전세는 어차피 똑같이 났겠죠? 경매로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그래서 저는 실투자금 600만 원을 묶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새 최근에 실거래 된 게 지금 5억 7천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 행크 스타 강연을 했잖아요. 그때 여기 가격이 5억 정도였어요, 실거래. 그 당시에. 근데 한 달 동안에 지금 빡빡빡빡 이렇게 약간 미친 듯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600만 원을 묶어놓고 그냥 마음 편히 기다렸더니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까지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좋은 지역을 보시면 그 지역에 막 무조건 가서 뭐 여유가 많으시면 일반 매매로 다 이렇게 사오면 돼요. 하지만 투자금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지역에 나오는 경매 물건을 꼭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앞서 그 타이밍을 노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치 투자 이런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런 지역이 나와야 돼요. 그런 타이밍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매일매일 경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면 어떤 걸 입찰할까? 자주자주 입찰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입찰한 거는 대형 아파트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 앞서 투자 원칙에도 나와 있었지만 저는 도토리 10번 굴리는 것보다 이렇게 큰 호박 한번 굴리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았고요. 경매에 입문하게 되면 주로 뭐 보죠?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아니면 1억 원대 빌라 그런 거를 계속 해보니까요. 경험은 되게 많이 쌓여요. 막 명도 스킬도 갈수록 늘어나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이게 한 번 낙찰 받으려면 한 10번은 입찰해야 받죠. 경쟁이 엄청 세니까. 근데 한 번 입찰장 가는 것도 사실 저는 힘들거든요. 하루를 다 빼야 돼요. 아이들 이제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10번을 그걸 하려면 100번 입찰을 가서 10건을 받아서 10번을 명도하고 10번을 매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굴려도 크게 굴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우리 행복재테크의 그 경매 중급반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파이팅 팔코님 강사님이 대형 아파트를 주로 공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서 열심히 들었죠. 대형 아파트를 공략하는 방법은 일단은 나랑 가까운 곳에 대형이 몰려있는 단지에 있는 물건을 다 입찰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3개에서 많으면 한 8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만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맨날 자주자주 입찰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건 딱 낙찰 받기가 쉽다 이거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송도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 마침 대형평형 아파트가 많이 나와서 나올 때마다 입찰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만 이렇게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우리 행크인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일산에 보면 여기 식사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대형으로만 거의 이루어진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주기적으로 경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공략하면
단기 차익을 꽤 이렇게 짭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만의 지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낙찰받기가 쉽더라라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파악이 어려운 물건은 경쟁자가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은 판상형 아파트고 오른쪽은 타워형 아파트죠. 이 중에 어떤 게 더 시세 파악이 어려울까요? 타워형이죠. 이렇게 생겼죠. 판상형은 아까 그 아파트처럼 20평, 30평, 40평 있고 40평대 대형 아파트가 나오면 딱 요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5B, 156A, 158C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평형인데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요게 만약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큰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실거래가 이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가서 시세 조사만 좀 정확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낙찰을 쉽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은 물건은 낙찰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웠고 낙찰 받았을 때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계속 입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지시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같은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가가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낙찰가를 어떻게 쓰나요? 우리 경매 정보지에 보면 밑에 뭐 평균 6개월 평균 낙찰가 몇 % 이런 거 보잖아요. 아까 제가 대전 물건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쓰더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시세는 꼭 감정가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A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시세가 떨어졌어요. 근데 B는 더 올랐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감정가의 물건을 낙찰 받았지만 A 물건으로 통한 수익은 요만큼인데 반해 B 물건은 좀 더 수익이 크게 남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대형 평형 입찰하실 때 계속 많이 넣다 보면은 어떤 물건은 조금 감정가 미만이고 시세가 어떤 물건은 조금 더 위에요. 조금 더 위에 있는 물건은 좀 더 많이 남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나만의 지역 송도를 정해놓고 나올 때마다 맨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한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물건. 요거는 웰카운티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 단지에서 제일 큰 평형이었어요. 그래서 거래 사례 자체가 되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임장을 정확히 해가지고 가격을 알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똑같이 7억 2천이 감정가인데 한 7억 4천 정도로 시세가 약간 높은 물건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가격에 쓰니까 차익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로 조금 많이 다른 물건들보다 조금 많이 남는 가격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평형 아파트라고 해서 뭐 돈이 많이 드냐? 물론 2억, 3억대보다 많이 들죠. 하지만 대출은 똑같이 8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70%, 80% 나오기 때문에 저도 돈이 없을 때는 같이 투자하는 분들과 합쳐가지고 둘이서 같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렇게 경쟁을 피해 가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로 1년에 1억 버는 물건을 뭐 1년에 1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경매 생활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아파트를 계속 이제 차익 남는 투자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쉽더라고요. 월세가. 다들 약간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일 안 해도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막연히 이제 월세 만드시는 분들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되게 현실적으로 투자를 이제 한 건 두 건 해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이 비용들이 생겨요. 이자. 아까 저런 큰 아파트 받으면은
한 달에 뭐 한 200, 300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랑이 벌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매달 이 생활비로 나가던 거를 막 이자도 내야 되고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제가. 그래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월세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월세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저의 원칙 하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다가구나 뭐 이런 주택 이런 것도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누막소님 말씀하실 사업도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저에게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의 시간과 수고를 들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상가였어요. 상가가 되게 낯설어서 그렇지 이제 한 건 두 건만 딱 해보시면요 되게 손이 안 가요. 이제 시세조사 잘해서 임차만 한번 맞추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업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또 다음 분에게 넘길 때도 막 본인들이 이렇게 잘 구해놓고 나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월세 그냥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사실은 뭐 1년 모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돈인데 매매 차익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상가는 낙찰 받을 때부터 아까 아파트처럼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월세를 받다가 팔 때도 또 한번 이렇게 상당한 매매 차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방법 중에 역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상가에 대한 낯설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공략해 보기 좋은 게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경매를 나왔을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업 권리금, 또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상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공실 나서 막 1년, 2년 있으면 막 자동으로 다이어트도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공실이 없어질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 그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 보통 이렇게 붙어있는 상가들은요.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여기서 영업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경매 물건 나온 것 중에 그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임차인이 뭐 시설 유치권, 인테리어비 뭐 몇 천만 원 그런 물건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권리금이 보통 우리가 아는 업종이면 알지만 모르는 업종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그러면 일단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이 나왔다. 그럼 태권도장 매매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만 매매하는 그런 에이전트들, 컨설팅 회사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단지 내 상가고 뭐 평수 여기는 보증금 얼마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권리금은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국에 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 대략 이렇게 예상이 돼요.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평에서 얼마 정도의 월세를 감당하고 영업을 하시는구나. 회원수가 몇 명이면 권리금이 얼마 정도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낙찰을 받았던 상가예요. 여기 9층 스크린 골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경매에 이제 나왔어요. 스크린 골프 권리금이 얼마나 할까요? 모르면 어떻게 하죠? 네이버 그냥 검색해 봤어요. 근데 스크린 골프 매매 했더니 역시나 제가 모르는 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요런 데는 딱 스크린 골프만 매매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한 개만 따온 건데 이런 식으로 매장 뭐 사진 어디에 있는 건데 뭐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얼마 있으면 돼라는 게 쫙 뜨더라고요.
저희 그 매장이 요 고양시였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는 요 스크린 골프는 방 하나당 권리금 얼마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방 하나당 5천만 원. 제가 받은 상가는 방이 4개였어요. 그럼 권리금이 2억이죠. 그럼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기하고 나가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낙찰을 이제 저희가 5억에 받았고요. 대출을 4억 5천 받았어요. 그리고 임대를 하고 났더니 투자금은 정말 들지 않더라고요. 이 건의 경우는. 그리고 매월 이자를 다 제하고도 한 1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이런 세팅이 됩니다. 경매에서는 상당히 흔한 세팅이에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경매의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케이스고, 권리금 있는 상가가 뭐 좋다고 해서 나는 꼭 재계약할 거야 라고 해서 뭐 비싸게 받는다던가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악덕 소유주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딱 무엇보다도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가가 얼마인가 그걸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지 뭐 재계약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분을 들이실 수 있고 무난하게, 그렇다는 점은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상가는 노후된 상가를 매입한 케이스였습니다. 경매 정보지 보시면 이런 식의 상가들 많이 나오죠. 되게 약간 꼬질꼬질한 오래된 단지 내 상가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던 이 상가도 그런 거였어요. 요 뒤에 아파트가 한 600세대 정도 있는 아파트 이렇게 뒤에 있었고, 또 반대편에도 그 정도 있었고요. 98년식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고, 심지어 여기가 전면부고요. 전면부도 아니고 요 뒤쪽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말하는 임대료는 한 80만 원 정도면 뭐 빼줄게, 그런 식이었고요. 근데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대로예요. 대로변.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전면부, 요 상간 여기였거든요. 후면부라고 해요, 보통 뒤에. 가서 보니까 전면부는 한 칸 한 10평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임대료가. 근데 여기 후면부는 7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뭔가 70만 원과 120만 원 사이일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좋게 본 거는 사람들이 여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로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후면이지만 그래도 한 측면부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80만 원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 상가가 제가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던 상가였어요. 근데 열어놓고 역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거의 한 1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반찬 가게가 원래 관리를 못하면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업종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기름때 여기 막 후황 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가지고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가는 보통 들어오시는 분이 인테리어 한다 이런 게 상식이거든요.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들었고, 100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 뭐 이거 기본적인 거 막 다 하려면 한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부담하면서 들어오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결정을 했고, 기본적으로만 했어요. 바닥에 깔고 옆에 창틀 막 창문도 막 깨져 있고 난리였거든요. 이런 동 붙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데크까지 딱 만들어 드렸어요.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렇게 손을 살짝 대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80만 원 이상 절대 못 받는다라고 했던 월세를 100만 원에 바로 받아서 바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상가를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에서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수익률을 역산해서 매도가를 잡거든요. 여기가 이게 공식이에요. 월세를 수익률로 나누고 보증금을 더한다. 이게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가반 수업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해봤을 때 월세를 20만 원 올렸다는 것은 곧
매도가를 5천만 원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가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500만 원 들여서 5천만 원 올릴 수 있는 거 괜찮죠. 네, 그래서 경매에서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상가 나오면 너무 별로야 하고 패스하지 마시고 수리비 같은 거 얼마 안 드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분할을 했어요, 상가를. 요런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실평수가 54평. 월세가 450만 원이 나오는 1층 상가였어요. 요거를 나눴어요. 어떻게? 8평으로 나눠서 부동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10평을 나눠서 주스집을 넣었고요. 또 나머지 36평은 음식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월세가 1,0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넣었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행복재테크의 족장님 계시잖아요. 족장님이 하셨던 구로구의 그 아파트형 공장 1층 상가였어요. 그 칼럼에 보시면 지금 잘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똑같은 상가인데 이렇게 분할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거의 이 상가를 하나 더 하고도 더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잖아요. 그래서 저걸 꼭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죠. 제가 낙찰받은 상가입니다. 여기는 2층이었어요. 2층이었고 실평수가 24평이었고 부동산에서 예상하는 시세는 진짜 잘 받으면 한 150만 원 받을 거다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2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쪼갰습니다. 신기하죠? 3평에도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3평인데 뭐가 들어왔냐면 IT 전당포. 장사 잘 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있었고 5평에는 뷰티샵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왜 왁싱하고 속눈썹. 근데 여기가 이제 손님들 기다리는 리셉션 공간이고 이 뒤로 보면은 베드가 2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5평에 저는 이걸 다 넣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다 넣어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6평은 뭐가 들어왔을까요? 바로 사진관. 여기도 인테리어 뒤에 예쁘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150만 원에서 한 220만 원까지 월세를 올렸고요. 70만 원 정도 더 받았던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보다 중요한 거는 매도 차익이에요. 매도가를 이렇게 역산을 했을 때 거의 한 2억 원 가까이 가치를 올렸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내고를 해주더라도 나중에 팔 때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1년 만들면서 또 월세로 매달 그 직장 다닐 때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연봉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투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롱런하기 위해서 방법이 뭘까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크에 지금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끝까지 롱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시작할 때도 많은 여러분들처럼 옆에 계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오래 하시지 못하고 중간에 떨궈져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기가 쉽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남은 그 몇몇 사람들은 다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뤄내고 계세요. 네, 작게든 크게든 본인의 목표는 오래만 하면은요, 경매는 꼭 그에 따른 보답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롱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너무 초반에 너무 힘 빼는 것보다 조금 살살 가더라도 끝까지만 가셔라.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행크 에듀인데 저는 처음에 그 아까 저희 얘기 2살 때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실전반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다른 분들처럼 끊임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말에 신랑이 일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주말에 수업 들으려면. 그럼 막 저기 충청도에 있는 저기 친정에다 애를 맡기고 왔다 갔다 막 그 과정을 해야 되니까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듣고 한 6개월 또 한참 쉬다가도 듣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요새는 행크에듀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 10개의 수업을 6주, 4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들으면 딱 1년이 됩니다. 1년 정도는 꼭 수업을 들으시고 오프라인은 더 좋고 더 좋죠. 근데 여건이 안 되시면 행크에듀로라도 한 바퀴 돌려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페가 저희가 이제 다음 카페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도 요 삼총사 경험당 삼총사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전문가 칼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강사님들이 주기적으로 올려주시는 글들이고요. 진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노하우들을 녹여서 올려주시는 글들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분할한 케이스, 그런 거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인지도. 그러니까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요게 그 상가 분할 족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를 이렇게 3개 시리즈로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다가 좀 막막할 때 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지 싶을 때 한 번씩 계속 봐요. 쭉 훑어보다 보면은 반드시 뭐 하나가 딱 걸리거든요. 아, 이거 해볼까?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같이 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롱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도 혼자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참석 그리고 스터디 요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번에 그 서평 이벤트 했잖아요. 토지책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쓰세요. 그 서평 써가지고 당첨되면은 가서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리고 서평 이벤트 같은 데 오는 분들은 지금 이 행크 30만 회원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분들이에요.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근데 가면 정말 이렇게 에너지 많이 받아와서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거는 꼭 놓치지 않고 가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입니다. 행복 네트워크에 2개의 스터디가 있는 거 아세요? 행크온, 그 다음에 행복 네트워크, 행복 재테크에. 저는 행복 네트워크를 지금 4년째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투자했는데 뭐 잘했고 뭐 잘못했다 다 까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언도 주고 뭐 질책도 하고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도 얘기해주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 투자를 할 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드백 받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사실. 초반에 내가 투자를 그렇게 잘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마음 아프고 좀 이렇게 쫄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꼭 그런 기회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가져온 사진인데요. 요 왼쪽 사진 이게 저예요. 제가 이쁘죠? 지금과 다르게. 제가 6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저랑 놀러 간 건데 저희 아빠가 해군 장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큰 배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는 그런 배, 그런 거를 타고 이제 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몇 달, 몇 주, 몇 달 집에 안 계시던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저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온 동네 뒷산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놀았던 거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속이 상한 게 이때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저희 엄마의 리즈 시절이었어요. 가장 여유롭던 때. 이때 이후로 이제 아빠가 뭐 사업도 하시고 뭐 다른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저희 엄마의 삶이 이렇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이 한 여성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이 여성이 알고 있었을까? 앞으로 그녀의 삶이 점점
좀 여유롭지 않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그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고스란히 견디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커서, 요건 저의 딸이에요. 6살이 된 제 딸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도 행크를 몰랐으면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고 외벌이로 한 2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축을 한 푼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 못하고 몇 년 살면 우리 앞으로 한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크를 만나고 나서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처럼 꾸준히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앞으로 저의 미래, 저희 가족들의 미래는 점점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것만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부동산 경매를 이미 접하셨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천천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여유롭고 또 목표로 하셨던 미래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